안녕하십니까. 입문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민법 총칙 부분 보고 있고요. 우리 1주차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크게 생각을 해보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으셔야 향후 강의를 들으시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개념이 법률 관계라는 개념이었죠. 즉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이 되죠.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은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자,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었죠.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했고요. 두 개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중에 법률 행위가 핵심 개념이었었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그 행위한 자의 의도한 대로,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즉 권리가 변동이 되는 그런 인간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 행위의 의와 특징과 종류 중에서는 단독 행위, 계약 구별하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해서 특히 효력 요건이 중요했죠. 법률행위가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이 생기려면 효력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그 효력 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이 갖춰질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걸 봤어요. 그중에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랬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세 가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가 있었고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법률행위 대리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행위하는 경우를 대리라고 했죠.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권, 대리행위가 있었고요. 복대리가 있었고요. 무권대리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정도는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목차를 잡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과 관해서 무효와 취소라는 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뭐냐예요. 당연히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이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효와 취소의 일단 개념을 잡아보면요.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은 되었다. 매매 계약이 체결은 되었는데 그 매매 계약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당연히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대금 청구권 같은 게 없어요. 매도인에게 대금 청구권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법은 무효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하되 특정한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그러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걸 취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무효와 취소는 둘 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부존재하고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그다음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취한. 만취는 뭐죠? 의사 무능력이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만취한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죠.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법률행위하는 경우와 같이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우리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무효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건데요.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절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예요. 을에게 이전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을은 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A토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을이 소유권자로는 되어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이 A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A토지를 병하고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병은 요 A토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걸 보고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를 했겠죠. 근데 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은 을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야, 네 등기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병은 좀 억울하죠.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선의의 제3자. 지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갑의 만취로 무효잖아요. 이때 갑과 을이 아닌 제3자. 그 제3자가 선의야. 이렇게 선의의 제3자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거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딱 한 놈,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너 무효다라고 주장 못한다. 이렇게 구별해 두시고, 절대 무효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상대 무효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겁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초장부터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는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는데, 전부 무효는 당연히 전부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겠죠. 당연히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멸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무효가 있죠. 일부 무효 예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갑의 주택과 부속 창고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창고가 이미 멸실이 된 상태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런데 주택은 멀쩡해요. 그럼 창고 부분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니까 일부 무효잖아요. 자, 이렇게 일부가 무효일 때 요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이냐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민법이 137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조문이 잘 나와요. 나중에 시험에 보면 기출지문을 보면 이 조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쨌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요.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게 확정적 무효예요. 반면에 유동적 무효는요. 무효는 무효인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이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은 무효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을 따로 구비하면 그때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 행위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부동산 거래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 허가 제도 중에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게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해요. 다만 그 허가는 거래 전에 미리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토지 거래를 먼저 할 거 아니에요.
허가 전에.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잖아요.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각과을이 구청 가서 허가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는 유효로 바뀌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유효했던 걸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유효했던 걸로.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무효는 무효인데 장차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이런 걸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한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와 관련된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쭉 나옵니다. 동그라미 한번 기본을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이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단은 무효다.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거래 계약을 한 후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개념 잡으시고. 자, 범죄가 무효예요.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그럼 대금 지급을 하기 전이라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문제는 당사자가 거래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돌려주고 돌려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계약이 무효인데 대금을 줬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는데 이미 주고받은 게 있을 때 그걸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은 부당.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뭐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그럴 때는 반사회 질서 행위를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준 게 있다면, 즉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준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뇌물을 줬다. 반환 청구 못한다. 도박자금 사용하라고 돈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개념 부분 기억해 두실 것들입니다. 자, 취소. 무효와 마찬가지로 일단 법률행위 성립했어요. 그런데 그 법률행위 할 당시에 어느 일방이 제한 능력, 예컨대 미성년자, 그리고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 위법한 사기 강박을 당했다. 요 세 가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을 때 다른 건 안 돼요. 딱 요 세 가지예요. 민법상. 우리 시험법에 있는 취소는 딱 요 세 가지예요.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제한 능력, 행위 당시 중요 부분의 착오, 행위 당시 위법한 기망 또는 위법한 강박. 딱 요 경우에 특정인, 이게 취소권자라고 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그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 이런 걸 뭐라 한다? 취소를 한다. 취소. 자, 취소권, 협의의 취소 사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해요. 그 규정이 뭐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됩니다. 또 아무나 취소 못해요. 아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취소는 딱 취소할 수 있는 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 제한 능력자. 중요분의 착오로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and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상계인. 예를 들어서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상속인이 있겠죠. 이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정해져 있고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내용들은 보지 마시고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구나. 자,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됐다면 그 사람한테 하라. 이런 거죠. 취소 사유, 취소권자, 취소의 상대방. 그 다음 취소 효과. 자, 취소할지 말지는 취소권자의 자유입니다. 취소권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갑에게 취소권이 있다. 이때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갑의 자유예요. 취소를 안 하면, 예를 들어 취소권을 포기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반면에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상태에서 취소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자 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을이,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이 취소를 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토지 매매고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병에게 또다시 매매를 통해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 그럼 얘가 또 문제가 생겨요. 아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처럼 얘가 또 문제가 생겨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을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을 등기가 무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요. 이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처럼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선의 제3자에게 야, 나 을과 계약을 취소했고 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렸어. 너도 무효야 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가 있을 것이고 대항을 못하는 취소가 있을 수 있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절대적 취소라고 부르면 될 것이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취소를 상대적 취소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취소 사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거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즉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반면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즉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이제 절대 무효, 상대 무효하고 이제 벌써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만 정확하게 딱딱 잡자. 자,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원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효 취소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고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천년만년 취소권이 유지 존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장 기본이요. 세 번째 거예요.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나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 못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행위한 날로부터 정도만 기억을 해봐요. 행위한 날로부터가 뭐예요? 계약한 날로부터.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10년 지나면 취소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취소권은 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취소 안 하겠다. 나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소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은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다시 한 번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때 그 기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이라는 거죠.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고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는 소유권처럼 아무리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거 권리 항구성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채권 같은 것들은 일정 기간 행사하자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미리 정해놓게 되는데 그 기간이 두 개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멸시효기간이라든가 제척기간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데 지문으로 잘 나와요. 문장으로. 자,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예를 들어 내가 중국집에 외상값이 있어. 그럼 중국집 사장님은 나한테 외상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주로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 소멸시효가 걸린다.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걸리는 해 권리 행사하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권리는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제척기간은 일방적인 권리, 취소권 같은 거. 권리, 법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면 그 계약은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게 제척기간 제도예요. 주로 취소권과 같은 일방적인 권리에 제척기간에 적용이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입문과정에서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소멸시효 제도와 제척기간이 있다.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걸리는 것이고 채권에 적용이 되고 제척기간은 취소권처럼 일방적인 권리에 적용이 된다. 이런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기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 총칙 마지막 5번째에서 개념 잡으실 게 부관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너 2024년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보를 하나 증여하겠다. 거기서 중개사업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갑과이 2023년 1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뭐라고 계약을 했냐면 24년 을이 35회죠.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갑이 이렇게 상가 건보를 준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을이 2024년 35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란 건 권리를 말하잖아요. 권리. 다시 말해서 을이 갑에게 야 약속대로 건물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언제 생겨요?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생기죠. 다시 말해서 갑과 을 사이의 상가건물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을의 시험 합격 여부에 좌우가 되죠. 이렇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따위를 좌우하는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이런 걸 부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말이 어려워요. 주된 법률행위, 증여계약, 그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할 목적으로 그 해당 법률행위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약관, 즉 특약을 말합니다. 특약. 그래서 당사자가 부과한 이 사실, 장래 발생 사실에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부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과한 약관에 줄여서 부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번 예를 봅니다. 갑이 을에게 2024년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을이 2023년 35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때 을이 35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장래 사실이죠. 갑이 부과했죠. 당사자가 부과했잖아요. 이렇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장래 사실이면서 당사자가 부과한 것. 요거를 부관이라 한다. 부관이라 한다.
자, 이 부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34회 시험 합격 같은 것들은, 아니, 35회 시험 합격 같은 것들은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죠. 즉,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반면에 갑이 현재 을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네가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할 테니 독립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경우에 이 갑과 을 사이 이 오피스텔 증여 계약은 을이 성년이 되면 효력이 생기죠. 자, 이때 을이 성년이 되는 것 장래 사실이고 확실하죠. 성년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 이상하죠. 성년은 반드시 되잖아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게 있고 확실한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걸 정지조건이라고 해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정조건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도 있고요. 시기에 반대되는 개념은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문 과정에서는 부관이 뭐냐? 두 번째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리고 정조건과 시기 요 가지고 부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걸 조건, 확실한 걸 기한이라 한다. 4번 조건이 발생하는 걸 성취, 불발생하는 걸 불성취. 합격하는 게 성취죠. 조건 발생, 불합격하면 불성취 이렇게 되겠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반드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한 도래만 있죠. 기한 도래. 그리고 이제 밑에 조건과 기한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조건 개념이 뭐였어요? 법률의 효력 또는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그랬죠. 정조건 아까 봤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겨요. 시험에 붙으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반면에 해지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공인중개사 학원비를 제공하겠다. 그럼 다들의 학원비를 제공하겠죠. 즉 효력이 생긴 상태죠. 그 상태에서 붙으면 중단한다. 붙으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게 뭐예요? 학원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붙으면 준다 정조건, 밑에 붙으면 중단한다 해제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조건, 조건이 성취됐을 때 범죄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걸 해제조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라 그랬죠.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시기, 효력이 생겨요. 종기, 효력이 소멸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2024년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시기가 되는 거고요. 2025년 12월 31일 날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기와 종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했을 때 그 언제부터를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를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은 확정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불확정기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기한은 발생이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발생하느냐가 확실 불확실한 게 있어요. 아까 성년이 되면 2024년 12월 1일 날 돈을 갚겠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날짜도 확실하잖아. 이런 게 확정기한이에요. 반면에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주겠다. 자, 개가 죽는다. 반드시 죽죠. 다만 언제 죽는지가 불확실하죠. 이런 게 불확정기한이 되는 거예요. 자, 기한은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기일, 미리 정해진 날 이렇게 돼요. 한자 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일, 특정한 날. 기한, 우리가 봤던
시기, 종기 같은 것들. 기간, 시기부터 종기까지. 그게 기간이죠. 기일, 기한, 기간. 이렇게 개념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기한과 기간, 여기 잘 나옵니다. 기간. 나중에 물건이나 임대차 가면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이라든가 계약 기간 같은 게 나와요. 따라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개념과 뼈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나왔죠. 법률 행위, 계약 따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기죠. 이때 대표적인 권리가 재산권과 친족권, 가족권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라는 게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재산권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 재산권이 가장 크게 나누면 채권과 물권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물권이 먼저 나오죠. 물권이란 건 물건에 관한 권리죠. 물권은 뭐라고요? 물건에 관한 권리. 그 물건에 관한 어떤 권리예요?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가 뭐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권에 대해서는 물권 총론 부분과 물권 강론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강론에 총 8개의 물권이 나옵니다. 그 8개의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나눠요.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점유권과 나머지 본권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 본권의 가장 대표가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들이 나와요. 제한 물건.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두 종류가 나와요. 용익 물건이라는 게 있고요. 담보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 달라요. 이 물건은 두 가지가. 용익 물건은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 물건인데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담보 물건은요. 일단 내가 채권자야.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돼. 빌려준 돈을 받아야 돼. 안 주면, 안 갚으면 채무자 소유 물건을 경매해서 그 물건의 경매 대가로 내가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가 있어. 그걸 담보 물건이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물건을 경매해서 그 경매 대가로 채권을 먼저 회수하는 권리, 이런 걸 담보 물건이라고 보통.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강론에 8개의 물건이 있고 그 8개의 물건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초과정에서, 입문과정에서. 그리고 다행히 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총 7개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총 7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론에는 이런 물건들의 공통적인 사항들, 일반적인 내용하고 변동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변동이 뭐였었죠? 취득, 변경, 소멸.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소멸,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강론에는 개개의 물건이 나오고 총론에는 그 물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나오며 크게 두 덩어리, 물건 일반과 물건 변동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물건 일반에 물건의 기본적인 개념들, 기본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의 의예요.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첫째, 물건이란 이러이러이러한 물건, 키워드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게 가장 엑기스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자, 지배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지배할 때 직접 지배, 독점적 지배, 절대적 지배, 관념적 지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직접 지배라는 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죠. 그걸 직접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독점, 내 물건은 나만 지배하죠. 절대적, 누구에게나 이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이 내 물건을 누구한테나 옆집 사람, 친구, 부모님, 국가, 외국 사람 누구한테나 이건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절대적이라고 해요. 관념적, 현재 내 물건이 내 손에 없고 집에 있어. 내 수중에 없어. 그래도 그 물건에 대한 내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걸 관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리, 물권은 물건을 직접, 독점, 절대,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어려워지면요. 그냥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물권이다. 밑에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하고 특정한 물건이어야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지배가 나왔죠. 타인의 간섭 필요 없다. 독점, 내 물건은 나만 사용 수 있다. 이 독점적 지배로 해서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절대적 지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요. 채권을 생각하면 특징이 물권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채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채권이 있잖아요. 자, 이때 갑은 이 채권을 행사를 할 때 을한테 야 1,000만 원 내놔. 이게 채권 행사죠. 야 1,000만 원 갚어.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죠. 옆에 있는 병한테 갑이 야 1,000만 원 갚어. 그럼 병은 내가 왜 갚어 이 자식아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 주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못하죠.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물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절대적. 직접적, 독점적, 절대적이란 말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념적도 말씀드렸죠. 내가 소지하지 않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 걸 관념성이라 한다. 다만 이제 나중에 점유권을 보면요. 현실적 지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물권의 일반적인 특징은 물건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이 어떤 의미고 독점적이 어떤 의미고 직접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놨는데요. 하나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절대적이나 상대적이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물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채권은 갑이 이렇게 돈 갚아 했을 때 채무자가 갚아야만 만족을 얻죠. 물권은 독점성이 인정이 돼요. 그죠? 하지만 채권은 독점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병도 을에게 1,000만 원을 꿔준 게 있어요. 돈 갚는 날짜가 같은 날짜야. 자, 돈 갚는 날짜가 됐을 때 을은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되느냐? 그런 거 없죠. 아무한테나 먼저 갚으면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갑이나 병은 우선권이란 게 없어요. 독점이란 게 안 돼요. 물권과 채권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이다.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이다. 요거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권, 개념, 타인의 도움 없이 그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데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물권이 가장 전형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혹시라도 지배라는 말이 나오면 사용수익 처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성.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상대적이죠. 채권이 뭐예요? 특정인이, 즉 채권자가 특정인에게,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 행위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권리. 갑이 이렇게 꿔준 돈을 갚아라. 자, 갑이 이렇게 주택을 임대차했다.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게 되고 그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기초해서 갑에게만 계약대로 너의 주택을 내가 거주하게 해달라. 이게 임차권이에요. 이렇게 특정인이 자, 갑과 을이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을이 갑이 아닌 병한테 야, 네 주택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계약을 한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잖아. 이런 게 뭐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갖는 할리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거를 대항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채권은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특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 자, 물권의 기체는 물건이죠. 그걸 대물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채권의 기체는 사람의 행위죠. 돈을 갚아라 했을 때 갚는 행위. 네 주택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그래서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채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물권법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꼭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반면에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권법인데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인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채권법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강행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각각 관계자 있는 데 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물권에 관한 규정인데 임의 규정이네. 아, 이거는 채권에 관한 규정인데 계약에 관한 규정인데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네. 그런 것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런 것들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물권은 총론과 강론을 알고 이런 뼈대를 머릿속에 잡은 상태에서 총론의 일반적인 내용 중에 물권의 뜻과 채권과 비교했을 때 물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특히 절대적이나 상대적이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여서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거나 대항하거나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임대차 가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 건물임대차.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101호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또는 월세.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을은 임차인이 되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겨요.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랬어요.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아닌 병에게 주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갑이 주택을 팔아요. 임대차 한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을은 병에게는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새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임차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부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어쨌든 물권의 특징과 관련해서 특히 특징과 관련해서 채권과 비교해서
물권은 절대적 권리여서 누구에게나 대항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상대적 권리여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 물권의 이유 특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객체가 나왔네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요.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